지역사회혁신계획 지평을 넓히다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협치회의의 위상 강화 그리고 연계 확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영빈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연구원 이재경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원님을 모셨는데 요새 바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바쁘면서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바쁘고, 하여간 좀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하여간 마스크 열심히 쓰고,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얘기 안 하고,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워낙 다른 시도도 그렇고, 서울시 자치구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뭐 컨설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4개 자치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 23개 자치구에서 협치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22개의 자치구에서 협치 회의 또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 4년에 걸쳐서 자치구 협치회의는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산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치구 협치회의가 구성과 구축은 다 되었는데 그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운영하는 것,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다. 자치구 다른 정책 사업들 전반으로 좀 협치가 확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과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른 여러 사업들과 좀 연결 협력 지점들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한계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위원님은 또 다른 자치구나 시도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협치 정책이 분명히 성과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이 협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계신다는 거. 협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이해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고 했던 게 거버넌스예요. 근데 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바꾸고 이 협치가 주민들의 이 삶과 일상에서 언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관님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에만 좀 집중돼 있고 그것만 하는 것이냐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 문제이고요. 협치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의 전반에 참여하고 관여해서 협치를 좀 문화로서 사실은 구정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은 또 지역사회 혁신계획에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많은 민간과 행정에서 모두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역시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협치, 자치구 협치 추진체계 등이 양적인 확장세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로 저도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한편으로 자치구 협치회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 또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특히 또 다른 분야의 사업들,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나 사회혁신이나 이런 쪽도 많이 컨설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떠신가요? 자치구 협치회의가 그래도 가능성, 잠재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잠재력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큰 잠재력은 무엇이냐면 뭐니 해도 이 칸막이를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행정에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도 역시 각자 본인들만의 의제 중심이라고 하는 칸막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 협치회의나 이런 협치 현장들에 가보면 다양한 의제들의 민간 주체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칸막이를 협치가 허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의제 간의 연결과 협력과
여러 가지 혁신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그 협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지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협치가 가진 잠재력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치회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좀 포괄성, 다양성 이런 지점들은 저도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자치구 협치회의가 다른 분야, 다른 사업들과 좀 연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자치구에서 협치회의가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연결을 시작하지라는 사실 고민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단계적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1단계는 지금 현재 협치 정책과 협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 정책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주체와 그룹들끼리 일단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일단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2단계로 나갈 때 보면 공동체 기반이 필요한 다른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공원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이게 주민들의 이용자로 머무르고 그냥 행정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주민 공동체가 참여해서 같이 관리하고 같이 가꾸고 하는 공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코 지자체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과 함께 공동체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3단계로 놓고 보면요. 지금까지 전문화된 영역이다라고 인식됐던.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역들까지 저는 궁극적으로는 협치 영역 안으로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놓고 보면 도시계획 영역에서는요, 민관 협치가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만 협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으로 해서 우리 동네 모든 여러 가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공간 계획 같은 것들을 주민 참여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고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시민보호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행정만으로는 주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 결국은 시민과 함께 해서 이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1단계에서 출발해서 2단계로 그리고 이 3단계로 점차 협치를 확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와 좀 비슷한 분야들끼리도 먼저 좀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공간 기반들 그리고 다른 분야들과 협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통적인 전문 분야 도시계획이나 토목건축 안전까지도 협치의 대상과 일상으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해외 사례나 도시 사례들을 봤을 때 그 공원의 적극적 활용, 적극적 활성화 사례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바라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원관님, 제가 듣기에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도 그렇고 공간정책도 그렇고 이미 상당히 협치가 이제 같이 좀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아주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내부에서 담당 팀끼리의 좀 협의는 있었습니다. 18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과 생활권 계획팀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 협치팀한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그 서울시를 116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아주 그 지역 주민들과 한 3, 4년 동안 같이 의견 수렴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치랑 굉장히 비슷하죠. 주민 참여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계획인데요. 이 생활권 계획이 그 최상위 법정 계획의 일환이에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그래서 그 계획 자체의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구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지역의 생활권 계획을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팀에서 이제 협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나 그 생활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대표성 그리고 그 지역 기반에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거버넌스가 없나 이런 걸 막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자치구에 협치회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권 계획 거버넌스와 자치구의 협치회의가 뭔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 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저희 지역사 혁신 계획을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가 15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전 자치구에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았네요 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더 보류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실제 그 18년 하반기에 금천구에서는 그 보행환경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 보행환경 사업이 금천구 지역사회혁신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금천구 생활권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관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자치구 협치회의와 좀 일부 연결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생활권 계획과 자치구의 협치회의의 연계가 실제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가능성이 좀 연결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런 거를 좀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 한강 거버넌스, 한강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팀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골자는 또 유사합니다. 그 한강을 접하고 있는 11개 자치구에서 각각의 자치구마다 그 한강 둔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그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또 뭔가 그 함께 협력할 파트너십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협치회의라는 게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으로 또 인터뷰 요청이 와서 뭔가 자치구 협치회의와 우리 한강 거버넌스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자치구 협치회의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 참여, 시민 참여 그리고 민관 협의체 구성이 점점 뭔가 필수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좀 흐름, 방향성이 유효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공공에서 원하는 건 대표성입니다. 근데 이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을 찾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지금 자치구 협치회의는 이 대표성을 가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어렵게 와서 대표성 있는 주민을 찾거나 대표성 있는 기관을 따로 찾기보다는 협치회의랑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찾는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협치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단위 자치구마다 이제 동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가 있는데요. 동 단위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또 받아 안고 거기서 또 대표성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이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지금 자치구 협치회의가 가진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단위와 구단위까지의 연계하는 방향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그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동단위의 거버넌스들이 있고 구단위에서는 이제 협치회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두 거버넌스끼리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던 이런 사례들이나 방향성들을 살펴보면은 자치구 협치회의가 좀 연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협치회의가 모든 걸 다 직접 나서서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적재적소에 일정 파트를 좀 연결해주는 뭔가 이런 중심점? 이런 매개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요새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라 뭐 플랫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 협치회의가 플랫폼 거버넌스?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방향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그래도 플랫폼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플랫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뭔가 뭐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나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플랫폼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사실 역할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은 그거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공공재를 원하는 쪽과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쪽들 양자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랬을 때 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자가 서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이 플랫폼을 믿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신뢰해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치구 협치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협치를 필요로 하는 곳 또는 협치를 공급할 수 있는 곳 양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핵심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해서 거래 비용을 줄일 거냐라고 하는 협치회의가 이런 위상을 가질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나가본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의제가 확산됩니다. 의제가 확산되다 못한 나중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까지도 모두 협치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플랫폼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가지 영역만 하다가 나중에 보면 모든 그 시민들의 소비자의 삶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좀 좌지우지한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일상의 모든 영역들의 협치가 뿌리내릴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것은 일상적 협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수단이고 경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어나는 영역들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보니 자치구 협치회의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버넌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일 수도 있겠네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플랫폼 거버넌스까지.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구 협치회의의 특징, 강점, 플랫폼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한 강점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치구를 기반으로 한다. 구에서 하나거든요. 자치구마다 하나의 자치구 협치회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대표성, 신뢰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게 있고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와 있다.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의제 거버넌스가 아니고 뭐 최소한 10에서 15개 정도의 분야가 다 함께 모여 있는 약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거버넌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제 거버넌스들은 사업 기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자치구 협치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말씀하신 플랫폼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꽤 좋은 조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자치구 협치회의의 위상 강화 그리고 확산이라는 주제로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위상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부여되고 미션이 수행되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로 구현되었을 때 그 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구 협치회의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전 자치구가 시작을 하고 또 이제부터 뭔가 연계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위원님 마지막으로 뭐 어떠셨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현장에 가면 협치 피로감이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아, 이제 협치 힘들다, 협치 피로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김영민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협치 1단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하다 보니까 1단계 끝이 오다 보니까 피로해요. 그러면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2단계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치 의제가 지금의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정 전반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의제가 확산되는 2단계의 과정을 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플랫폼 거버넌스 얘기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협치가 주민들의 일상과 삶에 아주 일상적으로 자리 잡는, 그래서 아주 일반화되는, 그래서 모든 주민이 협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협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협치는 이제 시작이다. 25개 자치구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양적인 지점에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질적으로도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역사역신계획 지평을 넓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자치구 협치회의 그리고 지역사역신계획의 확장의 새로운 시작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지역사역신계획 지평을 넓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